네, 9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일단 1라운드 차원에서 나와줬습니다. 모두. 그런데 둘 다 상황이 인플레이션 잡기가 지금 간단치가 않구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 잔불 정리가 참 어렵구나 라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PPI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7%,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지금 확인을 했고,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1.6%, 전월 대비 0.8에서 지금 2배 뛴 겁니다. 그래서 4개월 최고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짚어봤듯이 유가, 고유가 상황이 지금 직접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올라간다는 거는 통상 PPI는 CPI의 선행 지표로 해석이 되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더 써야 될 거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에 발표될 9월 CPI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가 보여준다, 뭐 이렇게 바라보셔도 됩니다. 되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거, 이런 분위기를 조금 우리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유가가 문제잖아요. 이게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지금 9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연말에 100달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조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으로서는 진짜 파월 의장이 폴 보커 전 의장처럼 정말 인플레이션 완전 개 박살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9월에도 인상을 해야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월에도 인상을 사실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죠. 9월에는 데이터를 좀 보고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관찰을 하는 시간으로 갖겠다. 그러면 9월, 10월 관찰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데이터 보고 11월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10월까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긍정적인 둔화,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 일단 안도렐리 나올 거예요. 안도렐리가 나올 거고, 그런데 그 폭이 굉장히 크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 11월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결이 되더라도 11월에 인상될 가능성을 우리는 지금의 유가 고공행진 상황을 보고 짐작을 할 수 있다, 예측을 조금 할 수 있는 범위 에 들어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렌트유에 이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까지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90달러 뚫은 거고, 유가가 막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가다가 상반기에 쭉 빠져줬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다시 90달러를 돌파해서 100달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와, 이거 시즌2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진 못해요. 지금 그렇게 되면 경제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올리지 못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6%에 육박하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금리 인하 단행 시기가, 근데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금리가 막 크게 인하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가 되더라도 고금리 상황, 예를 들면 4% 이상이 유지될 거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뭔가 영끌해서 뭘 투자를 하겠다, 그게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뭔가 영끌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금리 때문에 뭔가 충격파가 긍정적으로 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데 영끌을 했다?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이걸 지금 어떤 기폭제의 가능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유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거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기한을 연말까지 석 달 더 연장을 하면서 유가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 중국이 지금 침체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제조업이 힘들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이건 약간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기간을 연장한 거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상황들이 지금 시너지를 내면서 연말에 여차하면 정말 100달러 뚫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전망들까지 대형 투자은행들 뭐 모건 스탠리 비롯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우려점이 되고 있는 게 신호오션 위안양 그룹이라고 불리는 원양 집단이라고도 표현되고 위안양 그룹으로 읽혀지고 영문 이름으로는 신호오션, 이 중국의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 신호오션조차도 지금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 25위래요. 순위로 따져보면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25위인데 국영이라는 점을 일단 체크포인트로 하나 가져가야 되고,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해외 발행 채권 상환을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지금 홍콩 증시에다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가 빠지죠.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6% 이상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호오션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창립된 뒤에 290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이징과 텐진에 있는 가장 큰 이 아파트 제공업체가 신호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이 신호오션의 대주주가 중국생명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오션이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도 충격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늘 부동산 리스크가 무서운 거는 이게 금융권이랑 연계가 돼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땡겨 와야지 뭔가 개발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분양가로 돈을 회수를 해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분양과 금융권과 부동산 개발은 하나의 덩어리, 사실상의 이제 자웅동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신호오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중국 생명보험이 대주주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야 이게 또 간단치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점을 지금 주고 있는 거고, 블룸버그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국영 부동산 개발 회사도 이번 부동산 위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거 보면 뭐 민간 구경할 것 없이 싹 다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세 내수를 키워왔다라는 이런 비즈니스 성장 모델, 경제 성장 모델도 정말 생명력을 다했구나, 그렇게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지금 뭐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로의 전환,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고, 다행히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AI, 클라우딩, 그러면서 들어가 있는 게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에서는 계속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하나하나 무너질까 말까한 상황들, 가까스로 막 지금 뭐 인공호흡으로 수명 연장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최근 한 2년 동안 헝다, 컨트리가든, 신호오션까지 이렇게 줄줄이 지금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는 것과 맞물려서 의미 있는 반등세를 살짝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6,000달러 중반에 올라섰다라는 거는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24,800달러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고, 26,800달러 위로 뚫어주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가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굉장히 이거 의미가 큰 거거든요. 도이체방크. 독일에서는 정말 도이체방크, 지금 도이체방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도이체방크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통한 어떤 디파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어쩌면 이번 주간 종가 마감을 26,800달러 위에서 잘만 마무리해주면 이제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9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블탑 포메이션이 확인됐기 때문에 26,000달러 지지가 중요하다.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이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 불가피하고 20,000달러 초반까지 하락 불가피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딱 지지받아 주고 반등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26,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지금 수준 위에서 26,500달러 위, 진짜 기대하기에는 26,800달러 위,
12에서만 종가 마감을 해주면 땡큐 베리 아주바니 베리머치 라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26,800달러 위에서 명백한 돌파가 발생을 하면 이때는 계속 롱 포지션 유지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26,500달러나 25,900달러 사이를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게 된다라면 그게 발생하면 요때 대규모 롱 포지션 진입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세론자다운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캡틴 5빅인데 지금 USDT와 USDC 도미넌스 주간 차트 기준으로 지금 지지라인에서 빠져서 저항 한 번 더 맞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USDT나 USDC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 거여서, 도미넌스가 빠진다라는 건 그만큼 이게 현금을 들고 있다가 뭔가를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비트코인 불리시 랠리에 대한 킥스타트가 잠재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 지금 보면은 파이널 쉐이크아웃, 예전에 지금 2020년에서 2021년 상황이거든요. 파이널 쉐이크아웃이 한번 푹 하고 발생했을 때 반등하고 패러볼릭 랠리, 지금 딱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반등했다가 조정받고 있는 요 라인,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볼릭 라인에서 지금 딱 지지세 잘 확인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갈 거란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지금 테슬라와 연계돼서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제이미 쿠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탄소 배출량 우려가 과장됐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차 빼고 풋 떼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채굴 청정 에너지 비율이 공식적으로는 50%를 초과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정 에너지 사용 비율을 비트코인이 50% 이상으로 넘기면 비트코인 결제,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50% 공식적으로 넘겼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에 대한 결제 지원,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다시금 결정할지, 그게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돼버렸고, 특히나 지금 단순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트위터가 X로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X 플랫폼, X라고 지금 불리는 X에서 암호화폐 결제 라이선스를 미국 전역에서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가 결제 지원을 하는 암호화폐가 도치코인만 들지, 도치코인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 도치코인만 들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등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중에 추가로 채택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게 또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X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라는 거, 그렇게 많이 막 결제 지원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느낌에는 도치코인과 더불어서 그 소수의 펀더멘털이 확실한 그런 코인들 위주로 결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테슬라 이슈는 본인이 뱉은 말이 있어서 좀 됐으면 좋겠죠. 예, 뭐 이런 지금 이슈가 하나 관심 포인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CPI랑 PPI까지 지금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9월에 남은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OMC의 금리 결정,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FOMC 미팅이 열리는데 지금 동결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뭐 96% 정도로 동결 가능성에 베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9월은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만약에 동결이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안도랠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폭이 아주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월에는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유가 흐름에서 이제 포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FOMC가 첫 번째, 이번 9월 금리 동결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9월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근원 PCE 중에서 이제 근원 PC가 연준이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워. 이게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8월에 4.2거든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연준이 엄청 빡세게 1년 반 동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긴축을 고강도로 진행을 해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4%대.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이번에 8월 CPI나 PPI가 8월 중반부터 올랐던 휘발유 가격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PCE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도 여전히 4%대인데 더 높아진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정책 효과를 물론 이제 연준에서 어떤 정책, 통화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정책적인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보통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잡기도 어렵고 잠불 정리도 어렵고 간단치 않다. 그래서 어쩌면 연준에서는 한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율이 한 3%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타겟 레이트가 2%잖아요. 지금 그거를 한 3% 정도로 그리고 나서 좀 상향을 하면서 나름의 쇼부를 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의 마지막 피날레 이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그 중에서도 근원 PCE가 될 거다. 요거 하나 또 챙기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한 세 번째로 9월에 관전 포인트 남은 걸 좀 뽑자라면 저는 이제 이더리움 선물 ETF 이슈가 등장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9월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진작에 출시가 됐고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까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하지 않을 이유,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9월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선물 ETF가 9월 안에 승인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더리움에 대한 급반등이 한번 나와 줄 거고 이더리움이 전체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